네, 성격장애에 대한 부분 또 좀 더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보면은요, 심각한 자존감의 결여를 특징으로 보이는 게 의존성 성격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별것 아닌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부모님, 친구 등에게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의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다 보면 혼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혼자이고 혼자서 삶을 완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애 주기 동안에 유년기, 청소년기, 또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독립적인 삶,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가 없으면 뭐 이런 것들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존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의존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이용당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런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인 거죠. 그래서 그 의존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수동적인 형태로 이제 취하게 됩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언이나 또한 안심을 받기 전에는 일상의 사사로운 것도 혼자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 또 그 회피의 차원을 떠나서 또 무마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책임을 지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위치나 역할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주변에서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런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저마다가 가진 성격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였고, 서로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를 입히게 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의존성 성격장애는 비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비난했다? 견디지를 못하고 민감하게 이제 반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이나 자신감이 엄청 이제 결여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있지만 자기 주장을 온전히 피력하거나 이루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적인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뚜렷한 그 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 배경에 또 성격적인 어떤 이런 특이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존성 성격 장애가 아무래도 이제 심각한 자존감의 결여의 특징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회피성 인격 장애는 또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회피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조차 사회적인 교류를 피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판이나 거절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본인에게 반감을 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대인 접촉 간에서의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과 또 직장 관련 활동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회피하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타인과 얽히는 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지요. 또 조롱이나 모욕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긴밀한 관계를 아예 어떤 긴밀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자기가 싫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욕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긴밀한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모욕을 당하거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비판을 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이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닥치게 됐을 때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 이제 이런 양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무능하거나 매력적이지 않거나 타인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또 창피를 당할까봐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교류를 간절히 바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행복감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들, 부정적인 모든 상황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박적으로 이제 뇌리를 강박적인 그런 사고에 이제 매이게 되고 그래서 이 회피성 인격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비교적 혼자서 고립되어져 있는 편이 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그러다 보니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극성 인격장애는 과하게 감정적이면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관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을 경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일들에서 관심의 중심이 돼야 되고 주목받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늘 중심이 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그쵸? 그렇다 보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서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또한 일을 만들고 또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극성 인격장애가 부적절하게
어떤 성적으로 유혹을 하거나 도발적인 방식으로 또한 타인과 교류하려고 하는 양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급속하게 변화하여서 사람이 또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본인의 외모를 이용을 하고, 또 언사가 매우 모호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극적이고 과장된 행동들, 말들을 하고,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타인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고 되고, 관계가 실제보다 더 깊다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흔히 요즘에 하는 말로는 관종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흔히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관종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연극성 인격장애의 어떤 요소, 성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정신역동 심리치료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의 심리치료는 근본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행동 대신에 말을 하도록 권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표현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덜 극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극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데 효과가 없고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의 형태를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신역동 심리치료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정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런 이제 특징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 심리치료를 이제 간단간단 이제 보기는 했었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전반적인 인격장애에 대한 이제 심리치료 기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한 어떤 특정 심리치료는 자살 관련 행동을 줄이고 우울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이러한 심리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의 심리치료에 있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격장애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 1회 면담이나 그룹 5명, 7명, 한 10명 이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세션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전화로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코치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 면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힘들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이제 듣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한 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지, 뭐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이제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뭐 회피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대인관계 기술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룹 세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연습해 보기도 하고, 또 무엇이 안 되는지를 이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변증법적 행동 치료들을 이제 심리 치료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PPS라고 하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총 20주간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룹 세션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또 부정적 기대감에 대항하며 또 스스로를 더 잘 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습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또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또 불법 물질 사용을 피하고 또 식사, 수면 및 운동 습관을 향상시키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친구, 가족 구성원,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갖추도록 요청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이 이제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마음 헤아리기란 이런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왜 느끼는지와 또 타인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화났을 때 어떻게 나를 진정시킬 것인지, 일단 말을 하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아니면 바깥을 걷는다,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문제 및 타인과의 어려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여하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과정, 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되돌아보고 이야기하기.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과정의 연습,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요. 자녀 역시도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잘 헤아릴 수 있는지, 또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기, 타인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되돌아보고 이해하기, 이를 통해서 공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공감과 연민, 측은지심에 해당되는 이러한 연민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이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담, 개인 면담 아니면 그룹 세션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위 중심의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치료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치료사는 질문을 하고 과장되고 왜곡되었으며 비현실적인 자아상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돕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포함해서 이 순간에 대한 현실 감각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적대적인 논쟁을 시작을 하면
치료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치료사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본인과 타인에 대해 보다 안정되고 현실적인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연습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치료사에게 감정을 전이시켜서 건강한 방법으로 타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이제 만나서 관계를 맺고 하는 그 중에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되는지, 또 그리고 내가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질 못하는 경우가 꽤 많지요. 그래서 무조건 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화내고 뭐 이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은 어떠한 공포감을 느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러한 말투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정서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이런 정도를 자꾸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지가 되면, 아, 내가 이렇게 높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심장이 콩닥콩닥 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해가는 과정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과정들, 감정을 조절하고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연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개선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간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람과 만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어떤 심리치료 이런 세션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좋은 아빠 학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좋은 부모 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전이중심 치료와 같은 방식을 그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부모로서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해가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심리치료 기법을 적용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도식중심 치료 보면요. 평생 간직해온 사고, 느낌, 그 도식화되어져 있는 인식과 행동,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처, 이런 것들이 부적응적인 방법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고 그리고 구분 지어보고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분명 이 과정 중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최근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라는 그 프로그램 있지요,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그 육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엄마가 어릴 적에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심리치료적인 기법에 의한 것을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신질환 관리는 이제 개인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한 능력을 이제 기르는 게 가장 첫 번째이겠고요.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게 본인의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를 목표와 예상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의 보조적인 심리치료는 환자와 감정적이며 격려되는 지지적인 관계를 확립해서 환자가 대인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건강한 방어기제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심리치료 기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이런 이상 심리학, 성격 심리학 이곳에 관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참고로 보여드린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네마 세라피라고 하는 여기에는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 자료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 가족관계, 또 결혼 및 이혼, 또 성격장애, 남녀 의사소통의 차이, 또 실연 및 이혼, 또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또 정체성, 용기, 건강과 질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삐뚤어진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미나고 또 박진감 넘치고 뭐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가상현실과 같은 그러한 영화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나 역시도 도식화됐던 부분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용기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또 감동을 이제 받게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성 인격장애 한번 보겠습니다. 분열성 인격장애는 사회적 관계에 거리를 두고 이에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패턴의 만연함,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누구와도 가까운 인간관계에 갖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즐기지 않고 홀로 하는 활동을 강하게 선호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성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죠. 그리고 즐기는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도 적고 직계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절친이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요. 감정적으로 차갑고 거리를 두며 사건이나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반응에서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자가 분열성 인격장애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러한 장애는 조현병 또는 분열형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차갑고 방임적이고 거리를 두는 경우 분열성 인격장애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자가 있을 경우 자녀가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도록 할 수가 있겠죠.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지행동요법을 통해서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변화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열형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인간관계에 강렬한 불편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수용력이 제한된 패턴의 만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고 및 인지방식 그리고 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일상적인 사건에 본인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마술적인 사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을 마술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 일상적인 일, 또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은 것들을 하게 만들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마술적 의식, 그것을 예방하기에 손을 3번 씻는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이러한 괴이한 행동인데요. 또한 편집증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의심 및 불신하면서 본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들이 본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경향도 보입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 이들은 본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편집성 인격장애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본인을 착취, 기만하거나 본인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 이런 의심에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친구와 동료들, 또 동료의 신뢰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꺼리고, 그리고 악의 없는 발언이나 사건을 얕잡아 보거나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오해하는 이러한 엉뚱한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냉대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원한을 품게도 되고, 본인의 성격이나 평판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한 후에는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어도 배우자나 파트너가 믿을 수 없다고 거듭거듭 이런 의심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경우를 보이고요. 이러한 편집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을 불신하고 본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본인을 기만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니까 믿을 사람이 이제 없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고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가족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행동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성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 사람의 그 사고의 그 방식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DSM-5에 분류해 놓은 이 성격 장애들 그를 이제 통해서는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성향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또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마다의 이러한 성향적인 부분들이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정신, 또 이런 나를 건강하게 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나의 성격을 돌아보고 또 어떤 것이 건강한 성격이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이 성격장애에 대한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치료학과 과정, 보건교육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성격장애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인지도가 꽤 이제 많이 넓혀져 있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정신의학 강의 중에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이제 다뤄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제 주어지지 않았고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관심 있는 부분, 그런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논문과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또 책들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SM-5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분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SM-5의 이제 분류와 설명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강의에 과제로 요거를 이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격장애의 분류가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그 특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적어 보면서 이러한 그 성격장애의 분류가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선 시간에 여러분에게 몰입에 대한 것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몰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몰입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작업치료학과가 있습니다. 작업치료에 이제 그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낼수록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근거 이론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렇다면 성공적인 작업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가, 그것의 포인트는 바로 몰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 접근은 바로 이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심리적인 준비, 이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몰입에 관하여서 책을 쓰신 우리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그 이론을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는 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 상태를 일으키는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지속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고, 그거의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grew up in Europe, and World War II caught me when I was between 7 and 10 years old, and I realized how few of the grown-ups that I knew were able to withstand the tragedies that the war visited on them. How few of them could even resemble a normal, contented, satisfied, happy life once their job, their home, their security was destroyed by the war. So I becam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what contributed to a life that was worth living. And I tried as a child, as a teenager, to read philosophy and to get involved in art and religion and many other ways that I could see as a possible answer to that question. And finally I ended up encountering psychology by chance. Actually, I was at a ski resort in Switzerland without any money to actually enjoy myself because the snow had melted, and I didn't have money to go to a movie, but I found that reading the newspapers that there was to be a presentation by someone in a place that seemed in the center of Zurich, and it was about flying saucers. He was going to talk, and I thought, well, since I can't go to the movies, at least I will go for free to listen to flying saucers. And the man who talked at that evening lecture was very interesting, and it actually, instead of talking about little green man, he talked about how the psyche of the Europeans had been traumatized by the war, and now they are projecting flying saucers into the sky, kind of as he talked about how the mandalas of ancient Hindu religion were kind of projected into the sky as an attempt to regain some sense of order after the chaos of war. And this seemed very interesting to me, and I started reading his books after that lecture, and that was Carl Jung, whose name or work I had no idea about. Then I came to this country to study psychology, and I started trying to understand these roots of happiness. This is a typical result that many people have presented, and there are many variations on it. But this, for instance, shows that about 30% of the people survey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56 say that their life is very happy. And that hasn't changed at all, whereas the personal income on a scale that has been held constant to accommodate for inflation has more than doubled, almost tripled in that period. But you find essentially the same results, namely that after a certain basic point, which corresponds more or less to just a few $1,000s above the minimum poverty level, increases in material well-being don't seem to affect how happy people are. And in fact, you can find that the lack of basic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contributes to unhappiness, but the increase in material resources do not increase happiness. So my research has been focused more on, after finding out these things that actually corresponded to my own experience, I tried to understand now where in everyday life, in our normal experience, do we feel really happy? And to start those studies about 40 years ago, I began to look at creative people, first artists and scientists and so forth, trying to understand
what made them feel that it was worth essentially spending their life doing things for which many of them didn't expect either fame or fortune, but which made their life meaningful and worth doing. This was one of the leading composers of American music back in the 70s, and the interview was 40 pages long, but this little excerpt is a very good summary of what he was saying during the interview, and it describes how he feels when composing is going well. And he starts by describing it as an ecstatic state. Now, ecstasy in Greek meant simply to stand to the side of something. And then it became essentially an analogy for a mental state where you feel that you are not doing your ordinary everyday routines. So ecstasy is essentially a stepping into an alternative reality. And it's interesting if you think about it, how when we think about the civilizations that we look up to as having been pinnacles of human achievement, whether it's China, Greece, Hindu civilization, or the Mayas or Egyptians, what we know about them is really about their ecstasies, not about their everyday life. We know the temples they built so where people could come to experience a different reality. We know about the circuses, the arenas, sport arenas, the theaters. These are the remains of civilizations, and they are the places that people went to experience life in a more concentrated, more ordered form. Now, this man doesn't need to go to a place like this, which is also, this place, this arena, which is built like a Greek amphitheater, is a place for ecstasy also. We are participating in a real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everyday life that we're used to. But this man doesn't need to go to there. He needs just a piece of paper where he can put down little marks, and as he does that, he can imagine sounds that had not existed before in that particular combination. So once he gets to that point of beginning to create, like Jennifer did in her improvisation, a new reality, that is a moment of ecstasy. He enters that different reality. Now, he says also that this is so intense an experience that it feels almost as if he didn't exist. And that sounds like a kind of a romantic exaggeration, but actually our nervous system is incapable of processing more than about 110 bits of information per second. And in order to hear me and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need to process about 60 bits per second. That's why you can't hear more than two people. You can't understand more than two people talking to you. Well, when you are really involved in this completely engaging process of creating something new, as this man does, he doesn't have enough attention left over to monitor how his body feels or his problems at home. He can't feel even that he's hungry or tired. His body disappears, his identity disappears from his consciousness, because he doesn't have enough attention, like none of us do, to really do well something that requires a lot of concentr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feel that he exists. So existence temporarily suspended. And he says that his hand seems to be moving by itself. Now, I could look at my hand for 2 weeks and I wouldn't feel any awe or wonder because I can't compose. But so what he's not telling you here, but in other parts of the interview, is that obviously this automatic, spontaneous process that he's describing can only happen to someone who is
very well trained and who has developed technique. And it has become a kind of a truism in the study of creativity that you can't be creating anything with less than 10 years of technical knowledge, immersion in a particular field. Whether it's mathematics or music, it takes that long to be able to begin to change something in a way that it's better than what was there before. Now, when that happens, he says, the music just flows out. And because all of these people I started interviewing, this was an interview which is over 30 years old, so many of the people describe this as a spontaneous flow that I call this type of experience the flow experience. And it happens in different realms. For instance, a poet describes it in this form. This is by a student of mine who interviewed some of the leading writers and poets in the United States, and it describes the same effortless, spontaneous feeling that you get when you enter into this ecstatic state. This poet describes it as opening a door that floats up in the sky. Very similar description to what Albert Einstein gave as to how he imagined the forces of relativity when he was struggling with trying to understand how it worked. But it happens in other activities. For instance, this is another student of mine, Susan Jackson from Australia, who did work with some of the leading athletes in the world. And you see here in this description of an Olympic skater the same essential description of the phenomenology of the inner state of the person. You don't think, it goes automatically. You merge yourself with the music and so forth. It happens also actually in the most recent book I wrote called Good Business, where I interviewed some of the CEOs who have been nominated by their peers as being both very successful and very ethical, very socially responsible. You see that these people define success as something that helps others and at the same time makes you feel happy as you are working at it. And like all of these successful and responsible CEOs say, you can't have just one of these things to be successful. If you want a meaningful job and successful job, Anita Roddick is another one of these CEOs we interviewed. She is the founder of Body Shop, the cosmetic, kind of natural cosmetic thing. It's kind of a passion that comes from doing the best and having flow while you're working. This is an interesting little quote from Masaru Ibuka, who was, at that time, starting out Sony without any money, without a product. They didn't have product, they didn't have anything, but they had an idea. And the idea he had was to establish a place of work where engineers can feel the jo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e aware of their mission to society, and work to their heart's content. I couldn't improve on this as a good example of how flow enters the workplace. Now, when we do studies, we have, with other colleagues around the world, done over 8,000 interviews of people, from Dominican monks to blind nuns to Himalayan climbers to Navajo shepherds who enjoy their work. And regardless of the culture, regardless of education or whatever, there are these 7 conditions that seem to be there when a person is in flow. There's this focus that once it becomes intense, leads to a sense of ecstasy, a sense of clarity.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do from one moment to the other. You get immediate feedback. You know that what you need to do is possible to do even though difficult. And sense of time disappears. You forget yourself. You feel part of something larger. And once those conditions are present, what you're doing becomes worth doing for its own sake.
In our studies, we represent the everyday life of people in this simple scheme, and we can measure this very precisely actually because we give people electronic pagers that go off 10 times a day, and whenever they go off you say what you're doing, how you feel, where you are, what you're thinking about. And two things that we measure is the amount of challenge people experience at that moment and the amount of skills that they feel they have at that moment. So for each person we can establish an average, which is the center of the diagram. That would be your mean level of challenge and skill, which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anybody else, but you have a kind of a set point there, which would be in the middle. If we know what that set point is, we can predict fairly accurately when you will be in flow, and it will be when your challenges are higher than average and skills are higher than average. And you may be doing things very differently from other people, but for everyone, that flow channel, that area there, will be when you are doing what you really like to do. Play the piano, probably. Be with your best friend. Perhaps work, if work is what provides flow for you. And then the other areas become less and less positive. Arousal is still good because you are over challenged there. Your skills are not quite as high as they should be, but you can move into flow fairly easily by just developing a little more skill. So arousal is the area where most people learn from because that's where they are pushed beyond their comfort zone, and that to enter, going back to flow, then they develop higher skills. Control is also a good place to be because there you feel comfortable but not very excited. It's not very challenging anymore. And if you want to enter flow from control, you have to increase the challenges. So those two are ideal and complementary areas from which flow is easy to go into. The other combinations of challenge and skill become progressively less optimal. Relaxation is fine, you still feel okay. Boredom begins to be very aversive, and apathy becomes very negative. You don't feel that you're doing anything, you don't use your skills, there's no challenge. Unfortunately, a lot of people's experience is in apathy. The largest single contributor to that experience is watching television. The next one is being in the bathroom sitting. And then, even though sometimes watching television about 7 to 8% of the time is in flow, but that's when you choose a program you really want to watch and you get feedback from it. So the question we are trying to address, and I'm way over time, is how to put more and more of everyday life in that flow channel. And that is the kind of challenge that we are trying to understand. And some of you obviously know that how to do that spontaneously without any advice, but unfortunately a lot of people don't. And that's what our mandate is in a way to do. Okay? That's it. 예, 수고하셨습니다.